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자, 그동안은 유튜브로만 방송이 되다가 지난주부터는 드디어 우리 지상파 MBC 라디오 청취자들과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1995-8307-1537-6337번님 등 여러분들이 환영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충주 이복수님께서 은근 빠져든다고 귀 쫑긋 기울이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정치인싸의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진영을 대변하시는 두 분이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자, 오늘도 이 네 분의 서로를 또 존중하면서도 예리한 대립가 기대를 해주시고요. 통합당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우리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정치인싸 오늘 첫 번째 이거는 뭐 이제 마중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 예.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이 났습니다. 예,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돼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런데 좀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이걸 좀 추스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바로 다음날 부친상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좀 이제 타이밍 한번 죽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당내 연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예정됐던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기 문제도 뭐 내년 4월. 사실 막판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연말이냐 아니면 4월이냐였는데 결국엔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확실히 저분의 성격상 나가는 걸 붙들어야 되는 양반이지 이게 항상 언급되는 손학규 대표처럼 안 나가려고 하는 적은 없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특성이 반영되어 가지고 큰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한 게요. 네, 현 당내 변호사님. 과정이 네. 잘 모르니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나왔으니까 마침 오늘 원철 대표가 합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 어찌 보면 뭐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 잘 모르겠다. 뭐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뭐 막 이랬는데 예. 이 김정인 비대위 들어온 거랑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이제 그리고 우연히 일치로 그냥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고 어제 이제 먼저 나왔던 것이 미래한국당에 있는 사실 미래통합당 출신 당직자들 이분들 같으면은 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공채로 뽑힌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원유철이라는 이제 사실 곧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을 그렇죠. 정치인의 떠날. 다른 어떤 목표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명예를 내려놔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지난 한 2주 전쯤에 이제 뭐 공동 총선 평가 하자고 이렇게 약간 했을 때 그때 묘한 작전이 하나 걸린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예. 그게 차라리 미래한국당을 명확히 꽂혔으면은 동력이 생겼겠죠. 그걸 이끌어 나갈. 그리고 명분이 생겼겠죠. 미래통합당에 합당하자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다려봐. 우리 안철수랑 합치고 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철수 대표는 아니고 안철수 대표 쪽에 측근인 것 같은데 첫 언론 대응이 뭐냐면은 묘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왜 위성정당과 함께하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 길이 막힌 게 안철수 대표도 뭔가 우회에 입당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막혀버렸고 예. 미래한국당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 동력을 좀 끌어갈 그런 어떤 아이템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대표와 미래통합당 사이에 뭐 또는 미래한국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뭐 통합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이 공동토론회 평가토론회 제안을 한 요 국면에서 가장 또 이렇게 자기 포지션을 잃고 할 사람이 안철수 대표일 거다. 이걸 미래통합당이 받을 리가 없다. 저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네. 아니나 다를까. 예, 김태현 변호사님.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잠시나마 독자 교섭단체 생각도 좀 하고 20개. 있었지. 네? 예, 20개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아니 난 매일 이준석 최고는 매일 할 거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저는 손학규 대표를 모셨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개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고지가 눈앞이기 때문에 좀 흔들렸던 거죠. 뭐.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네.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땡길 수 있는 사람이 뭐 저 안철수 대표 아니면 무소속의 뭐 윤상현, 그렇죠. 뭐 권성동 이런 홍준표. 잖아요. 예? 그거를 나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조금이나마 추진을 했다라는 게 참 놀랍다. 사실 어쨌든 여기 경기도에서 5선했죠. 예. 5선했어요.
오선환 만약 이번에 나가서 당선됐으면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렇죠. 당 일당했으면 의장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30대 중반부터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저 여당의 원내대표도 지냈고 그 정도의 정치력과 나름대로 판을 보는 저 어떤 시각이 있는 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약간이라도 추진했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살짝 이렇게 봤죠. 아, 이게 되는지 아니, 안 되는지. 저는 너무 실망스럽다는 제가 거죠. 왜냐하면 그 지위를 내려놓기가 진짜 싫었을 것인 게 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의전세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예.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4위 국무총리, 5위 중앙선관위원장, 6위 여당 대표 이해찬, 7위 공동 7위가 3명 있어요. 네. 주호영, 원유철, 김정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원유철 당 대표. 대표가 지금 이 당을 네. 유지하면은 어딜 가든지 국가 의전세를 7위에 위치해서 이제 의전을 받는 오호. 거거든요. 아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국고 보조금도 받아가지고 수십억 대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여유도 좀 있죠. 정당이고 예, 여유 있죠.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저 같으면 한다니까요. 근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게 맞는 거죠.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잡으면 베스트예요. 그렇죠. 두 개를 다 못 잡으면 하나로 잡아야 돼. 두 개를 다 잡는 건 쉽지 않은 거고. 명분 잡아요. 80개예요. 80개. 네. 80개 합치면 100개야. 음. 이 100개를 가지고서 실리를 취할 수가 없어요. 음. 지금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보수정당 명분을 놓치면 이제 괴멸이에요, 그냥. 그나마 80개도 이제는 다음 총선 대선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명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180가 있기 때문에 좀 명분 놓쳐도 실리 잡고 갈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네. 욕 좀 먹어도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자. 예를 들면 국정을 이쪽을 보고 얘기해. 나 보지 말고. 근데 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180개니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에 책임이 있으니까 실리를 보고 갈 수도 있다고. 야당은 지금 워낙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리라는 거는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는 거고 명분을 놓치면 제기가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무조건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지금 원유철 대표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은 합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29일까지 한다 그랬죠. 예.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일단은 뭐 여당 측에서 볼 때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잘 굴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내년 4월까지라는 최소한의 이제 기간은 좀 담보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이분이 그래도 뭐 아주 극보수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고 특히 이제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21대에서 성과가 좀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경제 민주화 특히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서 네네. 그걸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아마 좀 개혁적인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게 조금 경제 나아지면 우리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됐던 뭐 토지 공개념 3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경제 쪽에서는 조금 더 좌측으로 올 네. 가능성이 있어서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사실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어떻게 또 당을 잘 수습을 해서 다시 야당의 이제 파트너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짧게 말씀드리면요. 짧게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이념 논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쟁, 뭐가 옳으냐.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건 나는 아주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이게 뭐 사회주의적이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게 뭐 좌빨이다, 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거 말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신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 당의 장악력이 얼마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세 번째 비대위원장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전에 비대위원장 때는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 당의 가장 다수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공천권도 행사를 했고 이전에 박근혜 대표 시절 비대위원장을 할 때도 전폭적인 지지와 또 이 공천권을 핸들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네. 한 가지 얘기할 이유는 한 가지 마저 얘기를 하면 근데 네. 똑같이 다른 처지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민주당에. 근데 이해찬 대표는 본인은 이제 자기 임기 끝나면 정치 끝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 예. 근데 여전히 이해찬 대표의 장악력은 굉장히 상당하죠. 세단 말이죠. 상당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놓고 보면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힘과 정치력을 이해찬 대표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권도 없고 오너가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지고 가려면 말 그대로 킹메이커 본인이 킹이 될 그 지지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킹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신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 조금 그 이번에 막 이제 막 당선돼 갖고 막 빨이 막 올라가 있는 네. 이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 쉽지 않아 보여요. 김종인 비대위가 김병준이나 김희옥 같은 앞에 있었던 약간 그런 비대위들과 다른 건 뭐냐면요. 예. 메시지 전쟁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전장이 어디가 될 거냐면요. 아마 홍준표 이런 분들이랑 굉장히 치고받을 겁니다. 가능하죠. 예. 들어오라 말아라 뭐 예, 당신이 예. 왜 들어오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묘하게 이제 논쟁이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점이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253개 지역구에서 이번에 당선자를 80명 정도 이렇게 냈으니까요. 그럼 170개 지역구, 뭐 호남 뺀다 해도 한 150개 지역구에서는 원외입니다. 그런데 공천보다 더 섬뜩한 칼날이 이제 원외들한테는 갈 수 있는 것이 당무감사 때리겠죠. 예. 당무감사라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무감사라는 건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협위원장들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총선의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득표율로 봤을 때 30% 득표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7명분이 돼요. 예. 아니 양당 1대1로 붙었는데 당신이 30한 4% 5% 나왔어. 그럼 당신이 개인 득표력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가. 뭐 이렇게 이게 당무감사의 본질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그런 당 조직을 완전히 갈아치울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비대위원장한테. 뭐 이분은 하여튼간 보면은 그때도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무슨 뭐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얘기하면서 뭐 희한한 거 끌고 와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당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 가진 끄트머리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제 짧게 정리해 주세요. 신장식 변호사 얘기한 게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요새 방송 맨날 나오셔서 하는 얘기 국회의원들 터지니 못 막는다 그거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미래통합당에 있으면 그 힘 못 막죠. 네? 근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원외고 원내 예. 중진들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된 말을 저항하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진들 생각나는 분 있어요? 있어요? 딱히 없어요. 마땅치 않다. 없어. 반대 세력의 90조. 박지원 의원이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또 하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미래통합당 내에서 예. 좋은 의미의 홍위병. 선봉장은 서포트를 좀 해줄 수 있는 여기 사람. 이준석. 아 진짜 이준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칼질하는데 그러니까 선봉설까? 그 원외 젊은 요새 뭐 천하람 뭐 이렇게 낙선은 김재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선인들 중에서는 부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김미애 네. 이런 젊은 원외 초선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뒷받침해서 홍위병이 필요하다. 좋은 의미에서 그걸로 뚫고 나가야 돼요. 중진들이 좋습니다. 저. 예. 자 일단은 선봉장? 이제 저는 대선 승리의 보급 기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와 관련된 이야기 살짝 해봤고요. 사실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도 그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 있는 또 정치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또 신구 조화를 어떻게 잘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역시나 이 마중물 토크가 좀 길긴 했습니다만. 제가 좀 오래 하고 싶었어요. 네. 전략이야. 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연 얘기를 오늘도 안 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신장식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그 방송 기준으로 그저께죠? 예, 그저께 밤에 또 100분 토론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출연을 하셨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스스로 해명하는 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렵게 됐다. 뭐 말하자면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좀 명확하게 조사를 좀 요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지금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데스노트에 오른 건가요, 드디어? 아니 당에 사실은 정의당은 제가 사무총장 할 때부터 있었는데 데스노트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그냥 네이밍을 해준 거예요. 예, 예. 빠져 네이밍을. 데스노트 아니에요? 일기장이 일기장인데.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적은 없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뭐 더 이상 스스로 해명하는 건 더 이상 설득력 갖기 어렵게 됐다. 스스로 해명할 수도 없어 이제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가서. 그렇죠. 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지금 사실 행안부나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감사도 만만치 않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의원 쪽에서는 차라리 홀가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계속 뭐 물론 실수가 회계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예. 점을 본인들도 인정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근데 그게 회계상 실수냐, 무능이냐, 불법에 이르렀느냐, 누가 갖다 썼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오히려 그래 검찰에 가서 다 뒤져봐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주당 측에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양정숙 당선인 때는 확실히 이렇게 딱 민주당에서도 말하자면 선을 그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비리와 좀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근데 너무 좀 애매한 스탠스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충 봤을 때 왜 빨리 처리를 못하지 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예. 저는 처음에 그 최순실 터졌을 때요. 아 그래 어느 정권에나 뭐 주변에 옆에 붙하고 해먹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저 사람 뭐 나오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단절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고서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일을 시켰고 뭐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 이래버리면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1인 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 아니 김두관 의원 같은 분 보세요. 그분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신 분도 아닌데 예. 결사옹위의 전선에 제일 먼저 뛰어드시잖아요. 대선 주자가. 그래서 저는 저도 딱 보면서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제 까풀이 좀 벗겨질 겁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찌 야, 보면 이제 이게 되게 길게 이게 제가 그냥 계속 때릴까요? 아니요. 세 가지 정도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양정숙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공천한 게 맞습니다. 심사도 하고. 근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민당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양정숙 당선인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공천 과정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재산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것들이 좀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본인이 공천 과정 할 때 해명한 것과 실제 조사 과정이 좀 달랐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숙 당선인 같은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전에 활동하던 때 문제고. 예.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재산 형성이라든지 그걸 뭐 명의를 빌려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순히 제가 보기에 뭐 일본과 관련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단체였다면 저는 아마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일본과의 관계도 걸려 있고 2015년 한인 문제법 위안부 협상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의 어쨌든 입장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우리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공금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유용을 했거나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지금 의혹 보도들이 있는데 정의원 측에서나 아니면 특히 저는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하고 정의원이 일체는 아니에요. 지금 관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이 소명할 수 있는 거는 좀 본인 통장은 제가 보기에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본인 아파트 매입도 본인 소명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이제 근데 자녀 유학 그렇죠. 문제도 좀 있었고. 근데 정의원이 갖고 있는 회계장부 이런 것들을 윤미향 당선인이 다 소명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정의원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검찰 수사 들어갔고 그러면 뭐 이게 아주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큰 단체 돈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조사할 내용은 그렇게 뭐 압수수색하면서 보셨겠지만 박스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장부라는 게 뭐 그냥 보면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니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과거 지난 20대 국회도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본인이 탈당해서 우선 뭐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취지로 그냥 마무리가 됐고 당 차원에서는 뭐 서영교 의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었고 저 옛날에 그 새누리당 할 때도 그 당시에 보면은 최구식 의원이 디도스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우선 탈당한 다음에 나중에 내 명예가 회복되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문대성 의원 그랬었고 그다음에 김영태 의원이라는 분 그랬었고
이게 사실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그냥 개인의 문제로 이게 하고 당의 문제가 아니게 하려 그러면은 우선은 출당시키고 나가지고 나중에 명예가 회복되면 돌아온다는 아주 간단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은 그게 안 되는 게 아마 물밑으로 협상이 이렇게 갔을 거라 봐요 저는. 근데 우선 윤미향 당선인이 그걸 거부하고 있을 개연성. 왜냐 본인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한 데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주 큰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상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가 네. 싶어요. 김태우 변호사님. 추정을 좀 해보자면 예. 사실은 민주당 쪽이든 저 보수당 쪽이든 나름의 이제 인재 풀들 있잖아요. 인재를 수혈하는. 그럼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큰 인력 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 입장에서 보면 부러워요. 계속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인재들 공급해서 인력 풀이니까. 예. 그런데 양정숙 당선이야 개인이니까 잘라내면 됩니다. 속된 말로 변호사 많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민변 쪽에서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변호사 많습니다. 보수당 저희 쪽에서는 정관들 많고 예.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양정국 당선인은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의연의 어쨌든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당에서 윤미향 당선이 방어가 안 되고 윤미향 당이 뚫리면 윤미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연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거기서 뚫리면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야당과 보수 언론 쪽에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확 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뚫려버리면 향후에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큰 틀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그게 좀 두렵거나 걱정이 돼서 일단 처음부터 친일 반적패 뭐 이 얘기를 조금 방어막을 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보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방어막이다. 애초에 그게 더 걱정이 됐으면 그냥 이 문제를 윤미향 개인의 문제를 치부해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답이었다. 왜? 근데- 보수 정당에서도 예. 보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은 그러니까 윤미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뭐 정의연 활동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진보 시민단체가 다 저렸네 이렇게 확대시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저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이 회계 문제로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이미 확대를 시작을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제가 하는데. 그 기사 제목만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조선일보가 이제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뭐 이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중앙일보는 정대협 탈북 종업원 수요 집회 참석시켜 북송 요구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게 쉽게 열렸을 경우에 정말 이런 프레임 싸움에 좀 말리게 된다 이런 위기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위기감 내지는 그 프레임이 사실 그 조선일보에서 이제 회계에서 이번 주 월요일이 딱 되면서 회계 문제에서 그 종북 프레임으로 넘어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윤미향 등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용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비즈니스 했고 그래서 치부하고 그다음에 종북 활동을 지원했다. 내지는 그들 스스로가 종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번 주 초에 조선일보가 그 프레임이 넘어가 버렸어. 그 기사 봤는데 네. 글쎄 뭐 조선일보 편집과 기자에 대해 속내는 모르겠으나 거기도 윤미향 부부의 문제인 거지. 야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저기를 지원하는 뭐 종북 활동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윤미향이 가지고 그리고- 있는 상징 자본이 네?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연 전체로 윤미향과 정의연이 등치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등치돼 있고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그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들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고 치부하고 종북 활동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미 넘어갔어요. 회계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넘어갔고 그 프레임이 근데 약간 허술해.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제대로 취재도 못했고 그날 뭐 안성쉼터에서 누가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아니, 그 안성쉼터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 김씨가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가자라고 했던 허 거잖아요. 누구야 그 허강일인가? 예,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몇 가지 더 확인이 근데 필요한데 필요한 말만 갖다 한마디 골라 하면, 쓰고 있단 네, 말이에요. 아마 처음에 이거를 아마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당에서 처음 좀 갖고 싶었던 게 지금 이런 친북 프레임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말씀 쉽지 얘기처럼 않아. 그 남편이 아마 예전에 뭐 그쪽 활동도 했었고 처벌받은 경력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활동하고 뭐 정대파하고 엮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2015년 그 위안부 합의할 때 사전에 알았느냐, 그게 이제 협의했느냐.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렇죠. 가장 그 좀 그렇죠. 의구심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에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 그렇죠.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얘기를 하시는 사전에 거예요. 다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그 외교부 차관하던 분도 나와서 지금 당선인 됐죠. 그분도 나와서 많이 협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손해상 철거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게 외교부 문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 논란 넘어갔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결국은 회계 문제예요. 근데 저는 회계 문제는 당연히 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더 걱정하는 거는 이 친북문란이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 일본과의 관계, 네. 일본 보수 위기라든지 또 국내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식민지 근대화라든지 아니면 이 위안부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용훈 이승만 교수나. 학당을 위주로 한 이런 이용 분들이 교수가 뭐 또 책 낸다고 그렇죠. 해서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반일 종족주의 책을 내면서 계속 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하고 일본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은 소행상 철거하고 위안부 가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더 넘어가면 저는 아마 결국은 뭐 일본이 일본 개헌하고 그렇죠. 싶어서 그런 거죠. 개헌도 있지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민 지배하면서 근데 뭐 철도도 놔주고 발전된 거 아니냐. 예, 예.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화가는 식민 지배 정당화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게 가장 걱정스럽지. 사실은 친북 논란 그런 그런 게 가장 걱정스럽다면 이 단체 활동 목적이나 아니면 지금과 활동의 양상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도 그 우려에 맞는 비판을 해야죠. 아까 뭐 그 남편인 김모 씨와 이 정 의원과 뭐 이걸 왜 그 아까 허강일 씨랑 엮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사고에서 봐요. 그 쉼터가 문제가 됐는데 그 쉼터는 처음에 쉼터라 하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사는 시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펜션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연수 시설 같이 활용됐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갔던 단체들이 뭐냐 했더니 뭐 민중당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 허강일 씨가 메신저 내용 공개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던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그 남편분이 지방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만은 그 위안부 쉼터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위안부 쉼터를 정 의원이 어쨌든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를 이사장의 남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가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보면은 결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도 문제가 됐지만은 김복동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보통 지원 사업하는 걸 보면은 다른 이제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목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게 정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할 만한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 또 벌이는 사업들을 보면은 제1조선학교 지원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예. 조선학교가 뭡니까? 조총련 계열의 제1동포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원 사업들 이게 그러니까 정의원이란 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위안부 관련 지원 활동과 학술 활동 등을 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여기가 하나의 허브 같이 돼가지고 각종 어떤 이런 비슷한 뭐 NL 계열의 사업을 하는 그 가운데 병참 기지가 된 것인지 이거는 저는 색깔로는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민운동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저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민운동권에는 그렇게 사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NL계, PD계 이 사람은 어디 쫙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개 이제 같이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면 연대 사업이라는 게 보통 너는 NL이니까 되고 너는 뭐 PD니까 안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보통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 있으면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 지원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기를 무슨 뭐 병창 기지로 해서 뭐 거기 뭐 안성에 가서 뭔가 뭐 회의 작업을 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소설이에요. 네, 김태우 변호사님. 현근택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그거 있잖아요. 일본과의 관계 걱정. 그거 진짜 걱정이죠. 산케이 신났잖아 지금. 신났지. 신났어? NHK도 신났어. 네. NHK 신났어. 요미우리도 약간 신났어 보니까. 산케이가 제일 신났고. 산케이가 뭐 그렇죠. 그건 제일 그거 제일 신났고 네. 요미우리 약간 신났고 마이니치는 조용합니다. 아사히나 마이니치는 아무래도 성향상. 근데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럴수록 이걸 윤미향 개인의 문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정의연까지 같이 침몰하기 전에 윤미향이란 사람이 정의연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개인이 예를 들면 윤미향을 잘라내야지 잘못하면 윤미향 씨 때문에 당선인 때문에 정의연 때문에 다른 위안부 활동까지 오염될 수도 있으니 잘라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그 종북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이제 증언을 한 사람 뭐 허강일. 예.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 있으니까 사실 완벽한 팩트 체크는 아직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 팩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조선일보가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 종북 프레임을 걸고 싶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 그 의도는 성공 못할 겁니다. 왜?
지난 총선 참패했잖아요. 음. 지금 21시가 더 이상 그걸 안 먹혀요. 종북 뭐 이제 종북도 안 먹히고 무슨 극우 이런 거 다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번 총선 이후에는. 그래서 진짜 저는 조선일보가 종북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저 민주당과 시민단체 진영을 궁지로 몰아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예. 그게 안 먹힌다는 거 이번 총선에 밝혀졌으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그걸 들고 나오면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도 지금 야 이거 종북 프레임 아니야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응 때문에 윤미향 당선을 정리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이거 뭐야? 저쪽에서 종북으로 밀고 나오는데 여기서 밀리면 이거 프레임에 걸리는 거잖아. 이 반작용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미향 당선인을 정리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 지금은 종북 프레임 이런 거 먹히는 시대가 아니니 조선일보에서 뭐라 하든 보수일보 저 중앙일보에서 뭐라 하든 미래통합에서 뭐라고 하든 진짜 이 위안부 운동의 저 순수성을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를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윤미향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아니 뭐 당과의 이렇게 서로가 갈등을 서로를 끊어라, 오늘 저는. 너무 걱정해 주시는 분위기라서 이게 약간 근데 조선일보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제가. 조선일보가 종북 프레임을 걸고 싶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기사가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남매가 그 맨 마지막에 난 좀 재밌었어. 맨 마지막 부분에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 하면서 남매 간첩단 사건이라고 음. 얘기를 해. 남매 간첩단 조작 사건이 정확한 거고 예, 그러니까 형사보상까지 받고 민사로도 다 국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매 간첩단 사건이 남매 그 여동생도 국가보안법으로 뭐 같이 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남편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 해가지고 윤미향 당선자의 가족 중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3명이나 된다. 이렇게 끝을 낸다고 기사 맨 끝에. 유치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뭐 늘 예? 하던 패턴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애쓰는데 이렇게 가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로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인터뷰어로 쓴 사람이 허광일인데 이 허광일이라는 사람이 아다시피 사실 그쪽에서 유경식당에서 국정원 정보원 노릇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보원 노릇을 했고 예. 사람을 데리고 와야 뭐 이거 해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국정원이 못 지켰어. 생활보호 대상자로 가 있고 하니까 이 양반 열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정보원이었고 이래서 데리고 오면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라고 본인이 다 얘기를 했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인터뷰도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는 월북을 뭐 했다 어쨌다. 그다음에 그 기사에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그 뭐 조국을 배신한 국가를 배신한 그런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게 국가를 배신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근데 실은 실제로 맥락을 보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기획 탈북을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누를 끼치고 범죄가 될 수도 그렇게 있다라는 읽혀요? 얘기. 아니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아니 저는 제가 메신저 내용 네.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비틀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광일이 비틀고 말고는 보는 사람에 따라 분명히 저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이제 허광일이란 마무리. 메신저를 선택했다는 것, 예, 마무리 그다음에 해주세요. 그 맨 마지막에 가족들 운운했던 이런 것들은 보면 종북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던 그 시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거 이번 주 지나가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다른 알겠습니다. 쪽에서도 하지 예.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요. 그죠? 일단은 회계부정과 관련돼서 돈 문제와 관련된 거는 지금 현 변호사님 오늘 얘기하셨지만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그거 같아요. 어려운 수사니까. 예, 예. 빨리 나오면 일단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이든 져야 되는 게 분명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문제인데 역시나 이제 제일 큰 게 당선인 자격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버틸 것이냐.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결국 달려 있는 거예요. 전 네. 버틸 것 같은데요. 버틸 것 당내전은 같아요. 제명을 할 거예요. 아마 수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내전 제명을 하겠죠. 제명해도 비례대표 무소속으로. 배지는 유지가 네, 되는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근데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단 배지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횡령 배임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역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영장을 칠 건데 예. 의원 되기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에서 있었던 그런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혹이 진실을 밝혀지면 영장을 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판 이거 하기 시작하면 선거법 범죄도 아니고
윤미향 당선인이 대응하겠다라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는데 3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지 유지하는데 그만두겠어요? 그만 안 두지.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네. 제명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럴까? 요거는 그거는 뭐 결과에 따라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수사 결과를 봐야 수사 일단은 결과를 봐야 좀 될 될것 왜냐면 같긴 저는 한데. 지금 각을 잡고 있는 걸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지켜보자라는 거였으면은 예. 저렇게 16명이 보증서고 무슨 김두관, 송영길 이런 중진급에서 나서 가지고 보증서고 이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가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저도 항상 상식선 얘기하잖아요. 제명해야 돼요, 이거는. 제명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안 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마 우리 당하고 뭐 미래통합당 같은지 모르겠지만 자꾸 무슨 음모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뭐 당의 지금 입장은 명확해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사실관계 판단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금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뭔가를 한 게 나오면 그거 만약에 그 정도의 응분한 책임을 못 지우겠어요? 그러면 공당이 아니죠. 근데 아니, 그런 우리- 거를 사실 지금 말씀처럼 이게 양정숙 그 당선인 나오다 보니까 근데 양정숙 대변인은 본인이 어쨌든 계속 뭐 비례대표 하려고 했었고 어찌 보면 버티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막 나서서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어찌 보면 10번까지는 네.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죠.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된 거라서 저는 만약에 뭐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거에 순응할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미안하게도 이준석 최고위원보다 현근택 대변인하고 좀 생각이 같은데 수사 결과가 무혐의 그러면 정리 안 하겠지 당연히. 근데 혐의가 있으면 저는 정리할 거를 왜 봤냐면 박주민 최고위원이 신수집중 나와서 맞아요, 추석 인터뷰할 맞아요. 때 그때 이제 저 진행자가 뭐 검찰 수사에서 물으니까 검찰 수사에 따라 불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냥 감사나 이런 게 있는데 좀 지켜보지 수사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수사가 너무 빨리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박주민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뭘 묻냐면 제가 정확한 질문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형사적 목적에 검찰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때 박주민 최고위원의 대답이 뭐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거든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 조국 전 장관 때 검찰이 그럼 형사적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민주당 지도부 비롯한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3종 세트. 네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이라면 여기서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다른 목적, 저도 있다고 봅니다. 망신 죽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그래서? 아니고요라고 선을 걷다는 얘기는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거를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뭐 검찰 대 정권, 뭐 검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정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다. 이건 순수한 개인 문제로 보는 거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 횡령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날 바로 정리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나도 최순실 그런 줄 알았어. 자, 정리할게요. 이 얘기는. 네. 다음 얘기가 또 길어가지고. 네네. 그 사실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서운함과 또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운동의 방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봐라. 뭐 이 얘기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운동이 축소되는 상황을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애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윤미향 당선인의 앞으로 향후 수사 결과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일본의 침략 당시의 만행을 밝히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돼야 된다.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뜨거워진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영화 한 편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었고, 그죠? 예, 결과가 나왔는데. 재조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인데 그거를 이제 줬다라고 이제 했던 증인이 일단 1심에서 아니요 저 안 줬는데요가 됐고 그분은 이미 지금 고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1심은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2심과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까지는 유죄가 다시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줬다고 그랬고. 예. 검찰은 줬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냐.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지금 탐사보도 전문 매체죠. 예, 뉴스타파에서도 지금 관련된
지금 취재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김태 좀 변호사님.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불법 정정 9억이잖아요.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저도 9억인데 그 한만호 씨라는 분이 1심 검찰에서 줬다. 예. 1심에서는 법정에 바꿔서 안 줬다고. 1심 전부 무죄, 2심 전부 유죄 9억. 예. 대법원에서도 전부 9억 유죄 나왔는데 그 중에서 3억은 수표가 한만호 씨가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요. 예. 완벽한 물증이 있잖아요. 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일치 유죄. 예.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5명은 무죄. 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9명은 유죄 이렇게 해서 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2년 확정 판결 받고 이제 나온 사건이고. 근데 조금 더 말씀을 한 김에 그냥 계속 네, 할게요. 예, 일단 정리 한번 네. 해주세요. 이건데 지금 그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러면 이제 요번에 저 탐사부 뉴스타파에서 보고된 거는 한만호 씨가 비망록이에요. 옥중 예. 비망록. 네네. 나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줬다고 진술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재심 사유가 되고 뭔가 대단한 게 되려면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새로. 예. 우와! 한만호가 그렇게 해서 허위 진술한 거구나. 음. 검찰 이렇게 회유 압박을 해? 이게 지금 나왔으면은 엄청난 폭발력 있는 거 진짜 재심 사유 될 수도 있죠. 한만호 씨 돌아가셨으면. 근데 그 비망록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 원래 당시에도 있었어요. 음. 당시에도 검찰이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 비망록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 과정에서 이 비망록 전부 다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뭐 어쩌라고요? 좋아요. 좀 뭐 디테일에서 뭐 대부분 맞았고요. 네. 좀 다른 게 이제 8대 5였고 아, 9대 5. 아, 8대 5. 아, 네. 죄송합니다. 맞아. 3억의 전부 문제가 맞는데 이제 3억이 전부 나온 게 아니고 그중에 1억이 네. 동생으로 나왔고 이제 보니까 어쨌든 어제 3억 전원일치인 거 맞죠? 맞죠? 맞건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전에 다른 재판이 있었죠. 예. 그 5만 달러짜리 의자가 받았느냐 누가 받았느냐.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진 게 그 사건이 거의 무죄로 가는 가는 분위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예. 하루 전날 그렇죠. 별건 수사 그렇죠. 개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법 판결 이 나오고 당시에 하루 또 전날 별건 수사 그때 시작했어요. 상황이 보면 언제냐면 바로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그 5만 달러 의자가 받아서 무죄가 흘러가는 와중에 사실은 한만호 이분이 어찌 보면 이제 한명숙 총리하고 종친 관계인데 예. 건물에도 뭐 같이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갑자기 이제 서울로 송출이 되면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처음에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많이 논란이 됐던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줬다 그랬고 법정에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이 사람이 정확한 날짜 특정을 못했어요. 집에 가서 줬다 그랬는데 예. 뭐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3번 다 그랬어요. 3번 줬다 그랬는데 다 날짜가 사실은 말에서 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이 뭐 가방을 끌고 가서 돈을 줬다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돈을 주거나 이럴 때는 웬만하면 앞뒤로 돈 찾은 거나 쭉 따져보면 대충 나와요. 날짜가. 이게 날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에 어쨌든 이 계기가 뭐 있었냐면 이분이 그 한만호 씨가 이제 진술을 이걸 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람이 구속돼 있었어요. 예. 사기죄로 구속돼 있었는데 수사 받는 도중에 그 이 회사의 감사분이 한번 와가지고 뭐라고 남모 씨가 얘기하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 이제 가석방도 될 수 있고 지금 그때 이제 항신 공연이 되게 힘들었는데 나가서 사업 재기도 할 수 있고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협조해라. 그렇죠. 근데 이분이 또 밖에 나가서 막 거기 뭐 특수부 있는 검사들한테 뭐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만호 씨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뭔가 이제 사업도 재기가 될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어찌 보면 진술을 하다가 법정에 와서부터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예.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망록도 나온 건데 지금 이제 말씀처럼 이 비망록이 법정에 이미 제출됐던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 뭐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 뭐 재심 때까지는 아는데 제가 그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감사.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또 있었냐면 여러 뭐 그 회사 관계자들이 돈을 마련했다는 회사 뭐 부장 뭐 경리부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다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저는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저는 이제 네. 항상 그래서 이걸 그 반박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궁금증이 뭐냐면 결국에는 수표는 반박 못하죠. 그 수표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처럼 1억 부분이 그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 측에서 뭐라 했냐면 그 이때 당시 무슨 실장인가랑 같이 기소가 됐어요. 예. 같이 기소가 됐는데
그분한테 빌려준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장인가요?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그 보좌관 근데 그분과의 관계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분이 결국에는 실형을 받고 그다음에 형을 사신 것은 결국 수표에 대한 부분이 해명이 잘 안 되었던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이런 어떤 비망록이 새로 뭐 살펴본다 하더라도 재조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재심 사유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한명숙이라는 여권의 어쨌든 거물급 인사에 대한 그 정치적 복권이 목적인 것인지 예.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죄는 맞으나 그 안에 있었던 일부 수사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검찰의 기강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야권도 느끼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라 하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3심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4심, 5심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 비망록에 있었던 내용처럼 뭐 수사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어떤 재조사위원회 정도를 검찰에 꾸리겠다 이런 거라면은 뭐 정치적 목적이 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정치적 목적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아니면 사법 개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총선 전까지 계속 언급할 때는 시스템적인 어떤 입법을 통해서 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뭐냐면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틀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야당은 계속 이제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의도를 비판했어요. 니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요런 거 하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 뭐 조국 일가 살리려고 그러지. 아니면은 뭐 니네들 수사받는 거 막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의도를 비판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비판이 사실 잘 안 먹히고 국민 여론상 보면은 공수처에 대한 찬성률은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런 저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선거 끝나고 예. 나가지고 예.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이제 저희가 그 원래 학생이 정석 이제 이론 부분 읽을 때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뭐 모르다가 예. 연습 문제 풀 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드디어 이제 여당이 연습 문제 들고 나왔다. 예, 한명숙 이런 연습 문제 들고 나왔다. 전 사실 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 대한 왜냐하면 공수처로 검찰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연습 문제를 들고 나올까 고민했었는데 이것도 오늘 박주민 의원이 많이 등장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인터뷰에서 한명숙 건은 공수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공수처 연습 문제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래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공수처 연습 문제라는 거는 그 수사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이걸로 한번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73번을 불렀어요. 네. 이 한 씨를. 근데 조서가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8번. 다섯 번. 그럼 68번은 뭐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냥 부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근데 신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잦아요? 아이 그런 일은 없죠 사실.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 있어요? 어떤 경우? 그- 특수수사 대형 사건 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입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나 잠깐만 네. 형 얘기해봐. 잠깐 입이 있어 나 말을 못 하는데 예. MB 수사할 때도 많았어 이거 내가 아유 내가 안 한다 내가 얘기 예? 근데 그 있다는 거죠. 정리해. 먼저 하세요 형. 아니 내가 왜 좀- 서로 하려 그래? 왜 아, 내가 할게 그래? 안 했어 이거 네, 진짜 네, 왜냐면 네. 방신공단 MB 수사 때도 내가 누구랑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유 매일 살았어 거기서 구치소에 안 있고 저 특수부 거기 매일 하여튼 살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참고인도 진짜 수도 없이 불려갔어요. 그럼 근데 약간 조서 몇 혜택을 개는 보는 없어요. 거네요, 그분들은. 근데 바람 쐬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럼 그 한만 원수도 바람 쐴 거게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 자, 볼 수도 그냥 보세요. 있죠. 예. 그게 예를 들면 검찰이 이제 대형 특수 사건 수사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바로 잡겠다? 아 좋아요. 예. 그럼 바로 잡으려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제도 개선을 못하게 하면 되지. 그 그거를 예전 바로 거를. 잡으려고 예전 걸 그러면 MB 때 것도 다 끄집어내 다시 하든지.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 MB 때 거랑 이거는 네. 사건의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른 것 뭐 같은데 똑같이 정권 바뀌고 하는 거 똑같은데. 뭐. 아니 뭘 정권 바뀌고 하는 게 똑같아. 여기서 검찰이 실제로 한만호 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없는 증언을 만들어냈다.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건이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검찰 전체가
그 검찰 전체가 그 특수부 그때 그러니까 특수 1, 2부가 했던데. 잠깐 저 하나 저 정정 아까 정정하는 예, 예. 오해를 하나 바로잡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저 한명숙 전 총리 때나 MB 때나 검찰이 없는 걸 만들어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저도 모르고 예. 그 과정들 있잖아요. 오케이. 계속 부르고 예. 예, 예. 자, 이런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근데 불러서 뭐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네. 거죠. 저는 불러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한만호 씨 비망록 같은 경우는 이미 1심에서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쪽 아까 얘기했던 남이사, 예. 그 한신 그 남모 비망록에 따르면 남모 남모 이사. 이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내지는 뭐 채찍과 당근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회유, 협박 내지는 회유 이게 다 있었던 거죠. 그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 형량 가지고 플리바겐이. 플리바겐이 예, 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되는데 많이 하죠. 이제 사실 많이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마약 사범들이죠. 네가 아. 뿌리면 마약 사범. 근데 하필 여기 마약 사범이 등장을 해 여기에 어. 최모 씨, 예. 김모 씨. 그 다음에 최모 씨하고 김모 씨가 어떤 증언을 한 거냐면 한만호 씨가 이제 증언을 1심에서 법정에서 바꾸니까 나 돈 안 줬다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만호가 나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는데 한명수 정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다. 라는 증언을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최영락과 김승훈이. 근데 누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만호가 나눴느냐라고 하면 또 한 사람의 한 씨가 나와요. 한 씨는 다 종친이거든요. 청주 한 씨, 대머리 예. 한 씨라고 그러던데 여기 예. 한 씨가 3명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의 한 씨가 등장을 해요. 최영락과 김승훈이 한만호는 그 한 씨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안 서요. 안 불러요. 근데 이 한 씨가 실은 그런 한만호가 자기한테 한 얘기는 예. 뭐냐면 검찰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거짓 진술을 검찰과 함께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한 씨는 최영락 김승우하고 같이 출정 기록이 같아요. 셋이 가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 집체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예. 사실은 이게 저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신정식 변호사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사실 이분이 굉장히 키맨이에요. 키맨이에요. 네, 왜냐하면 요 두 분 어찌 보면 우리가 깜빵 동기라 그러는데 예. 그게 이분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판결문에도 보면 어머니가 이제 면회로 와요. 예. 면회를 왔을 때 이제 면회를 하면 이제 이 핸드폰 전화로 하거든요. 하잖아요. 예. 그걸 다 이제 녹취가 돼요. 그것도 제시했어요. 예. 왜냐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안 줬다니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비망록도 압수수색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이 한 씨가 키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은 사실은 지금 얘기처럼 이 두 사람하고 얘기 안 했고 지금 저 사실은 이분은 뭐 어떤 얘기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줬다 그랬는데 법원에 와서 부인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항소심에도 한 번 더 부를 수 있어요. 증인으로. 예.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갈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소심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고 법원에서 1심에서 아니라 그랬어. 1심 판결사는 어쨌든 안 줬다는 걸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실- 다시 불러보는 게 맞는데 근데 보통 검찰 조사보다는 법정에서 한 진술을 더 더 믿지 중요하게 않아요? 여기죠. 더 중요하게 그다음에 여기잖아요. 예. 법정에서도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갈리면은 한 번 더 불러요. 불러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항소심에서 그걸 안 했고 안 불렀고. 사실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8대 5로 났다 그러지만 그때도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사법농단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항고법원이랑 그 문건에 보면 2개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를 빨리 재판해야 항고법원 만드는데도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파기환송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 2심에 갈렸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뭔가 좀 서둘렀다는 것도 있어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근데 얘기했고 지금 너무 제가 우물 보기에 이 아니에요? 한모 씨가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봐요. 아니 네. 다른 건 그러니까 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음. 그것도 이런 얘기 너무 커지는데 이것도 뭐 사법농단과 상거래에서 상고법원 때문에 대법관 8명이 파기환송 안 하고 그냥 8명이 유죄 아니 썼다는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너무 무리한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니, 이게- 아니 문건에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런 식으로 대법원 문건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오기 요런 게- 때문에 요런 게 재밌어요. 예, 예. 대법원 문건에 역시 우리 뭐라고 나와 프로그램은- 있냐면 문건 제목이 한명숙 판결 이후 전국 정막 및 대응 전략이라는 문건 제목이 뭐 있고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세요. 재심 기각 결정 날 건데. 아니 재심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뭔가를 해야지. 아니 근데 사전에 뭔가를 잠깐만 해야지. 일단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변호사가 세 분이니까 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거짓 진술을 그 소위 말하는 그 한 씨에게 모해 위증 교사.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진술하라고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재심 사유가 됩니까? 되죠. 되죠. 돼요? 밝혀져서 이제 밝혀지면. 판결을 받아야죠. 판결 받으면. 모해위증 판결 교사죄로 판결을 받고 교사나 뭐 강요 협박 그러면 뭐 등등등 그렇죠. 해서 그러면 판결을 가능하다. 받으면 재심이 가정이 너무 많다 가능해요. 근데. 예. 나와 가- 있는 것만 얘기하자니까. 그러니까 왜? 가정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검찰이 위증을 얘기한 거면은 재심 가능하냐는 뭐 이렇게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는 이제 비망론만 갖고 얘기하고 싶은 지금 거고 비망론으로 우리는 나와 이제 있는 비망론 거니까. 말고도 예. 이런 그러니까 이런 아니 지금 두 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한 씨가 뭐 또 증언 바꾸고 뭐 온갖 무슨 거기- 이 사람은 증인 안 나왔다니까. 아예. 안 나왔어요. 안 예, 불렀어. 예, 예. 안 불렀어. 선거할 때 아니 그 재판할 때 열심히 하지 왜 지금 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재심까지 가기에도.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한명숙 전 총리가 이거를 뭐 그렇게 굳이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 재심 가려고 하면 사실 예.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시 이 사건으로 자기가 우리 이 거리로 이 이야기거리로 여론의 한가운데로 불려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예. 그냥 조금 이제 이게 이슈가 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된 다음에 검찰 쪽에 아까 말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 정치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는 그냥 뭐 욕심 있겠습니까? 날이 일근이 못하셔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 사면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닐까, 복권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닐까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여권에서 그렇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여권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어느 정도 크게 밀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 만약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밀어야 되겠다. 우리 첫 번째 아젠다야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다. 그건 180개를 여권에 몰아준 민심을 잘못 읽는 거다라는 거죠. 한명숙 총리 전 총리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여권 지지층 입장.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그건 네네. 인지상정이니까. 예. 복권 시켜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사면하면 돼요. 저는 굉장히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건 예.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요? 장관이 충의장 하면 돼요. 이거 이 옛날 사건 안 뒤져도. 앞으로 못하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하면 되는 것처럼. 거예요. 앞으로 못하고. 왜냐 MB 때도 많았거든 이거. 내가 말 안 해서 그래. 내가 구체적으로 어쨌든 하면 됩니다. 내가 왜 180개를 오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180개를 여권에 몰아준 민심이 지금 가장 앞으로 큰 이슈인 경제 문제 이거 잘했다고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대통령 지지도가 60% 넘고 70% 넘는데 대통령 경제 잘했다는 1%대예요. 한 자릿수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해왔던 여권과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일 큰 이슈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보라고 밀어준 그렇죠. 거다. 그럼 그걸 잘할 생각을 해야지.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복권, 검찰 수사 행태 이게 지금 옆에 상암동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먹고 사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힘쓸 시간이 없다. 1분만 좋아요. 1분만 예, 기회만. 뭐 각자 아주 짧게 지금 예. 얘기 두 분 들었으니까 두 분 듣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이게 결국은 뭐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한 건 아니고요. 언론에 먼저 나오면서 이슈가 된 것이고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가실 때 조사를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보복 차원 아니냐.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죠. 저는 네, 아마 이 수사 박빙이었으니까. 때문에 네. 뒤집어졌다고 봐요. 0.6% 결국 검찰이 네. 결국은 제가 그때 정치를 한 거 개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 재심이 가든 안 가든지 간에 이 수사했던 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 좋은 것처럼 73번 불러가지고 5번 줘도 쓰는 건 없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진술을 번복한 다음에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사의 행태, 수사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정당성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 네. 주시면. 아니 이게 무슨 정치적인 목적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명숙 전 총리이기도 하고 또 한만호 씨이기도 해요. 한만호 씨가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사실은 화병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네. 가족들도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다른 대안을 내올 거냐는 그 다음 문제이기는 한데 여튼 몇 사람의 키맨이 있어요. 그 키맨들이 여기서 어떤 진술을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해주느냐 할 수 예.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양상은 진짜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제 두 가지 큰 주제, 윤미향 당선인과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 모두 뭐 지금 이제 수사가 어쨌든 하나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를 들어갈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결과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고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두 번째 얘기한 한명수 전 총리 관련 건은 이게 뭐 한두 주에 끝날 이야기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좀 추이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운을 빕니다. 그리고 또 김태현 변호사께서 얘기해주신 180석의 의미는 또 경제 살려달라는 것도 뭐 아마 집권여당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네 분의 또 치열하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저는 이래서 참 우리 방송을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좋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좋습니다. 고생하셨구나 백분처럼. 자, 오늘도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